네, 안녕하세요. 농림축산식품부 소리 없는 전쟁 식량 안보 진행을 맡은 천소진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로 접어들면서 이 식량 위기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세계 5대 식량 수입국인 우리나라로선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날로 중요해지는 식량 안보 시대.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알아보기 위해 경제 전문가 박정우 교수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저는 명지대학교에 있는 박정우 교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사실 식량에 대한 걱정 없이 살고 있어서 그런지 체감을 못했는데요. 교수님, 이 대한민국의 식량 자급률이 45.8%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사실 이제 어느 나라가 식량 안보에 있어서 어느 정도 자족률을 보이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게 두 네. 가지 지표가 있습니다. 네. 방금 말씀해 주셨던 식량 자급률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식량 자급률은 45.8%가 되고요. 그다음에 곡물 자급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20%대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수치들은 OECD 국가라고 해서 우리와 비견될 수 있는 국가들 중에서는 하위권에 속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아, 네. 그렇다면 쌀 이외에 다른 곡물들은 우리가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예, 맞습니다. 거의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더 안타까운 것은 예전에 우리나라 경제가 되게 어려웠었던 시절인 IMF 외환위기 시절이 있습니다. 98년도쯤인데요. 그때 우리나라가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토착 작물에 대한 여러 가지 기본적인 우리의 종주권도 좀 일부 잃어버렸어요. 우리나라 그 토착 작물을 재배하는 과정에서 종자, 종묘, 종근들 중에서 이 씨앗에 대한 특허권을 외국 종묘사에게 우리가 매각해야 됐던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표면상으로는 우리 토착 작물인데 외국에 로열티를 지불하면서 아직까지 먹고 있는 작물들마저도 있죠. 그렇군요. 이제 정부가 올해 쌀 수급 안정 대책을 마련해서 쌀값 안정을 위해서 90만 톤을 또 매입을 했다고 해요. 맞습니다. 이게 이제 정부가 인위적으로 쌀을 이제 매입을 하지 않고서는 가격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까지 쌀 소비가 많이 줄어든 거죠. 네, 그러면서 또 개정안을 추진하기도 하고 다양한 대책을 마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개정안에는요, 쌀의 시장 수요를 초과하여 생산되어 있을 경우 정부가 남은 물량을 의무적으로 매입한다는 내용이 이번에 크게 들어가 있었는데 이것 때문에 경제계에서는 또 우려의 목소리가 많아요. 어떤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작목이 시장에서 호응을 얻지 못해서 남아돌 경우에는 사실 자체적으로 그 생산을 자꾸 줄여가도록 시장 기능에 맡겨야 되는데 이걸 정부가 인위적으로 사준다는 것은 시장에서 더 이상 유용하다고 생각되지 않는 걸 계속 생산하게 만드는 거니까 이게 오히려 시장 기능을 왜곡한다는 지적도 있는 거죠. 네, 그렇다면 교수님, 이 식량 안보 관점에서 미래 농업에 대한 수급은 어떤 방향으로 진행돼야 할까요? 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역시 우리나라 국민들이 주로 소비하는 품목에 대해서 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들이 좀 전략적으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는 쌀이 아닌 밀이라든가 쌀 말고 다른 우리가 점점 소비 여력이 높아지고 있는 품목들을 자꾸 권장해서 재배하도록 유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뿐만 아니라 너무 가격 변동이 또 심한 것 같은 경우는 농작물을 안정적으로 재배하고자 하는 신흥 어떤 농민들이 농업법인을 설립하려는 니즈가 줄어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가격도 어느 정도 안정감 있게 유지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식량 안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잖아요. 근데 이 단어 자체가 조금은 생소하기도 해요. 이 식량 안보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예, 식량 안보라 하면 갑자기 대외적으로 전쟁이나 재난이나 여러 가지 외교적인 마찰로 인해서 뭔가 외국으로부터 원활하게 식량을 조달받지 못할 상황이 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랬을 때도 과연 우리가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먹거리를 얼마나 자급자족해서 충족할 수 있느냐, 바로 이 개념과 맞물리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외교적인 분쟁이 있거나 또는 국가적인 분쟁이 있었을 때 어떤 나라를 압박하기 위해서 그 나라가 우리나라를 통해 전적으로 먹거리를 의존하고 있는 국가의 경우에는 내가 이제 너희 나라에 더 이상 먹거리를 판매하지 않겠어라는
간접적인 또는 직접적인 제스처를 취하면서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이렇게 이루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단순히 그냥 먹거리 문제가 아니라 국가 안보와 관련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안보라고 하면 왠지 군사적인 안보 이렇게만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식량 안보라고 하니까 또 새롭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네, 아까 OECD 국가 중에 최하위 수준이라고 얘기를 네. 했었는데 하위 수준이라고 하면 저희가 지금 몇 위 정도인 건가요? 얼마 전에 이코노미스트지에서 봤는데요. 세계 식량 안보 지수 순위를 발표한 걸 봤는데 우리나라가 32위에 해당되더라고요. OECD 국가가 40여 개 국가 되니까 네. 32위라고 하면 아래쪽에 들어가는 거죠. 네, 생각보다 심각한 상황이군요. 그럼요. 그렇다면 교수님, 예. 이 질병과 전쟁, 그리고 넓게 보면 기후변화까지 이 물가가 계속해서 고공행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쌀값은 왜 계속 하락하는 걸까요? 네,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 먹거리 문화가 크게 바뀌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예전에 우리나라가 정말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60년대, 7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그때는 오히려 쌀이 부족했거든요.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쌀 소비를 어떻게든 억제하기 위해서 분식을 장려했었어요. 분식을요? 예. 네. 그래서 혼분식을 장려하는 어떤 국가적인 캠페인이 있었었고, 그때 그래서 뭐 특정 요일에는 반드시 급식이나 또는 공무원 식단에 밀가루 음식을 꼭 올려놓게 한 겁니다. 그래야지만 상대적으로 남아도는 밀을 사용해서 음식을 먹게 하고 대신 쌀은 소비를 줄일 수 있으니까요. 네. 그리고 사실 그 언저리 때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이 밀을 먹는, 그러니까 밀과 관련된 음식을 먹는 문화가 많이 부흥이 된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때 바뀌었던 여러 가지 우리나라 이제 전통 음식도 문화가 많이 바뀌었는데, 대표적으로 우리 왜 설렁탕 먹으면 네. 그 안에 면 넣어서 먹잖아요. 그쵸. 그것도 그때 생긴 겁니다. 원래는 그런 게 없었던 거예요? 원래 조선시대나 이럴 때는 설렁탕에 면 같은 거 넣지 않았는데, 네. 설렁탕에 이렇게 면이라도 한 줌 이렇게 넣어주면 그래도 밥을 좀 덜 먹겠지라는 것 때문에 밀 소비를 강제적으로 장려했던 겁니다. 네. 근데 최근에는 어땠느냐? 점점 사람들이 하루에 쌀을 먹는 비율이 줄어들고 있어요. 바로 그런 이유들 네. 때문에 쌀 소비가 급격하게 줄어들었고, 그 때문에 이제 반대로 이제 밀은 소비가 급격히 는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서 밀이라는 건 이미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비율이 급격히 낮아요. 아마 실질적으로 우리 밀이라고 불리울 수 있는 밀이 전체 밀 소비량 중에 단 5%도 안 될 겁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밀은 계속 소비가 느는데, 정작 우리 농가에서 제일 재배를 많이 하는 쌀은 소비가 안 되니까 쌀 공급이 남아도는 상황이 된 거고요. 그런 것 때문에 공급은 계속되는데 소비가 줄어서 이렇게 된 것이죠. 또 한 가지 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있는데, 지금은 쌀에 대해서 조금 정부가 너무 가격이 폭락하니까 인위적으로 이렇게 매입을 해주긴 하지만요. 농업 강국들이 많은 유럽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떤 작목에 대해서 그것을 가격을 결정하는 걸 국가에서 인위적으로 개입하기보다는 시장 기능에 많이 맡겨놓는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쌀 같은 경우도 중장기적으로는 시장 기능에 맞춰서 쌀 가격이 결정될 수 있는 여지를 많이 남겨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 근데 우리나라는 밀보다는 쌀을 재배하기 적합하다고 제가 네.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밀은 어떻게 재배하는 거죠? 예, 그것 때문에 사실 정부 차원에서도 고민이 많았었습니다. 밀을 생산하기에 적합한 기후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밀을 생산하면 당연히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럼 경쟁력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최근에 정부 차원에서는 가루쌀이라고 해서요. 이거를 이제 신종 쌀 품종으로 많은 쌀 재배 농가에 지금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가루쌀은 어떤 특성인지 간단히 말씀을 드려보면, 우리가 쌀을 소비하는 방식은 직접 그냥 쌀 자체를 그냥 우리가 먹는 거고요. 밀이라는 건 밀을 먹는 게 아니라 밀면으로 만든다든가 아니면 그냥 빵으로 만든다든가 가공을 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쌀을 가루로 만들어서 마치 밀가루처럼 쌀가루를 만들어서 가공할 수 있는 쌀의 품종을 개발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기후에 적합한 쌀은 쉽게 재배가 될 것이고, 그 품종은 가루로 빻아서 빵이나 면류로 가공하기 쉬운 품종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밀을 일정 부분 대체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요즘 적극 권장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런 방식으로 우리나라 재배 환경에 적합하지 않는 품목 같은 경우는 새로운 품종을 개발해서 보급하는 걸로 대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교수님. 이번 시간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식량 안보 관련 정책이 지향해야 할 방향성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볼 수 있었는데요. 덧붙일 말씀 있으실까요? 예, 사실 코로나19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이 먹거리가 한번 전 세계적으로 수급 상황이 어려워지면 진짜 어디서 조달받기 어렵다라는 걸 이번에 다시 확인한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원유와 그다음에 곡물 두 가지를 비교하는데요. 사실 원유 같은 경우는 산유국이라고 불리우는 나라도 전 세계 되게 많고요. 그리고 그런 산유국들 대부분이 원유를 생산하는 가장 주된 목적이 거의 90% 이상이 수출하려고 생산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곡물 같은 경우는요, 생산을 제대로 하는 나라가 정말 손꼽히고요. 그런데 그 생산량의 대부분은 사실 자국에서 소비하기 위한 목적이지 수출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특정 국가에서 내부에서 먹을 것도 부족해졌을 때는 정말 우리가 외국에서 수입해서 먹을 수 있는 물량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바로 이런 것들을 이번에 여실하게 확인했었고요. 이 과정에서 우리가 농업 부분의 중요성 그리고 식량 안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꼭 잊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식량 안보를 지키고 또 우리 미래 농업 발전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